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일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본이 통화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그 변화의 타이밍이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작년 10월이 정말 일본이 위험했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긴축의 강도를 높여갔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은 그러다가 굉장히 고집을 부려가지고서 완화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일본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겨났었고, 그로 인해서 일본 환율이 크게 약세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내에서 미국 채를 팔아가지고서 일본 외환시장에 개입에 나서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아니 그래 버리면 가뜩이나 금리차가 문제인데 당신네가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 그러면 시중금리는 더 올라가지 않냐, 미국에서. 그러면 금리 격차 더 벌어지면 환율이 엔화가 더 약세로 가고, 그러면 또 그에 대응하려고 미국채를 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아주 좋지 않은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이러다 일본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글로벌이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둠 시나리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다행히 그거는 애를 먹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는 일본도 물가가 참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1월 달에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4.3%나 나와서, 야, 이거 일본은 천년만년 디플레이션 국가일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도 4%가 넘는 물가 상승이 나오다니, 일본도 긴축에 고삐를 쥐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통신비 착시가 크게 코로나 이후로는 물가에 작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건 사실 저희 채널에서 너무 좀 많이 말씀드려서 그동안에는 또 좀 너무 이런 얘기를 매번 하는 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었는데 오늘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일본 통신비가 뭐가 그렇게 변했길래? 라고 한번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요걸 한번 보시죠. 일본이 이제 아베 이후에 총리가 중간에 잠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했던 스가 총리라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통신사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하다로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총리 자리에 오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통신 회사들 주가가 갑자기 급락했었던, 일본 시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통신비를 화끈하게 잡는 정책을 발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통신비가, 물가 지표상에서 통신비가 35%가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 물가에서 뭔가가 크게 변한다, 물가에서 어떤 항목이 10% 변한다는 거는 실제 생활에서는 그 이상 변하는 거거든요. 알잖아요. 우리 물가 2%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장바구니 물가만 5%, 10% 올라 있는 거. 근데 내려가는 것도 그런 느낌인 거죠. 35%씩이나 빠지려면 다 반값 통신비 한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근데 일본에서 통신비가 차지한 비중이 4.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본의 소비자 물가를 1.5%포인트 이상 낮추는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한번 낮추고 나면 이게 그래서 100이었던 게 65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66, 67에서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65 대비해서 70은 올랐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70 정도로 쭉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요렇게 가다 툭 내려와서 제로에서 쭉 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통신비를 반영하기 전과 후의 물가는 얼마나 일본이 다른 그림으로 흘러왔을까? 보시면은요, 반영하기 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헤드라인 물가예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1%가 안 되죠. 그렇죠? 0에서 1%. 근데 통신비를 반영하면 이미 이때부터 2%가 넘어갔었던 겁니다. 이게 21년도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나라들 막 이제 미국부터 해가지고 물가 오른다 난리 할 때, 야, 그래도 일본은 아직까지 물가가 1%도 안 돼. 일본 끝내준다, 야. 일본은 물가가 영원히 안 오를 건가 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본도 기저에서는 상당히 흐름이 있었어요. 다만 착시가 있었던 것 뿐이죠. 그 착시가 딱 걷어지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특히나 이게 전년 동월 이런 숫자를 딱 넣어봤었을 때 10월이 극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10월 숫자에서 2가 3을 뚫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신비 효과를 넣은 후가 더 낮아져 버리는, 그러니까 통신비가 이때는 마치 그 물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때는 오히려 올려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좀 일본의 물가 흐름하고 통화 정책의 변화 같은 것들의 예상이 더 나아가서는 엔화 예상 같은 것들이 좀 쉬웠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 보시면 아니 저 투자자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저런 요인을 다른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었겠어요? 라고 싶으시겠지만은 사실 그렇게까지 이게 워낙 여러 가지들을 많이 봐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만이 정말 이유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베이스 이펙트 같은 것들이 종종 무시되는 혹은 시장에서 과소평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작년부터의 일본이 그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통신비가 일본이 100에서 65 떨어졌다 70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대로 쭉 간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통신비의 향후 예상 경로가요, 올해 여름부터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제로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본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었을 때, 통신비가 아까 한 4.4% 된다 했죠. 이게 지금 한 7%대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곱해서 반영을 하면 0.3%포인트 초반 정도의 물가 하락이 통신비만으로도 또 나오게 된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일본 물가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4.3이 나왔다가요, 1월에. 그 다음에 최근에는 2월에는 3.3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통신비 효과를 제외하면 3%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입 가격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일본의 엔화가 또 좀 강세 같고 에너지 가격도 좀 안정이 됐고 해서 수입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도 물가가 안정적으로 지금부터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연말이면은 2%대 혹은 2% 아래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본은 물가 수준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말로 30년 디플레를 겪은 국가는 정말로 기저에 깔려있는 인플레에 대한 힘이 되게 약하구나 라는 거를 일본에서 또 한번 아마 연말이 되면 저희 투자자들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신임 일본은행 총재도 근원 일본 물가 경우 연말에 2% 이렇게 얘기를 이번에 이제 취임하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년 10월 달에 일본의 엔화가 되게 약세로 갈 때 이 물가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 그게 첫째 이제 그 일본 엔화를 더 약세로 보냈던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일본 그 자체의 펀더멘탈도 되게 약한 거 아닌가, 이것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라는 국가는 1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20조엔 정도가 나는 국가예요. 근데 작년도에 그게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여한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무역 관련된 게 제일 커요. 중국이나 이런 데로 못 나가다 보니까는. 근데 그 다음으로 큰 거는 뭐냐 하면 일본의 서비스, 그 중에서도 여행 수지의 추이입니다. 일본이 원래 여행 대국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베가 취임하기 전에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 수가 턱없이 적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그걸 일본이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여행객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인바운드 여행객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이 원래 여행 수지가 별 볼 일이 없는 국가에서 여행 수지로만 1년에 거의 한 3조엔 가까이 흑자를 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니까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다 없어졌었어요. 보시면은 일본이 22년도 여름까지는 국경을 여행객들에게 거의 완전히 틀어막았었죠. 그러다가 10월 초에 이거를 오픈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제외고 한국에서 그래서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많이 몰려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효과가 쫙쫙 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행 수지가 일본이 개선되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2월 달에는요, 2월 한 달에만 2천억엔 넘는
여행 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넘어간 관광객들이겠죠. 그쵸? 이거를 12개월에서 연율화 해보면요. 거의 일본이 여행 그 코로나 전에 벌어들이던 연간으로 벌어들이던 금액에 거의 버금가는 여행 수지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도 일본의 이제 경상수지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요거는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그런 게 있고 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로 더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중국인 대상으로도 최근에 비자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서 뭐 이렇게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도 일본으로 많이 가게 될 것이다. 이고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여행 수지 흑자를 일본이 올해는 기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그 10년물 금리가 10년물 그 YCC 타겟팅하는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일본이 곧바로 YCC를 폐지할 거야, 기준금리도 올릴 거야 라고 하면서 0.5를 계속 두들겼어요. 그 위로 올라간 날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예. 라는 걸로 변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보다는 일본이 이제 지금 이제 YCC 정책 완전 철회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FM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정책을 펴는 거는 뭐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별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일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